유동성이라는 게 아마 지속적으로 공급이 될 거예요. 그럼 부동산은 사실은 뭔가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건 나중에 이거 못 잡아요. 제가 봤을 때는. 기준금리를 작년 중반부터 올해 2분기까지 굉장히 빨리 내렸어요. 3.5에서 2.5 무려 100bps를 내렸고 사실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공급됐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도 올랐고 그리고 신정부 들어서 이제 주식시장도 이렇게 상승하는 거 보면은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모든 자산 시장에 굉장히 플러스적인 요인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이 조금 6월부터 9월까지 중앙정부 정책 3개, 서울시 정책 하나 나왔는데 그게 오히려 시장을 좀 왜곡한 측면이 좀 있다고 봐요. 지금 이제 미국이나 글로벌 상황을 봤을 때 여전히 좀 불확실한 상황,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왔는데 금리를 거의 못 올리는 거죠. 어제 또 미국에서는 금리를 내렸고요. 이야기는 동결로 한다고 하나 내년 5월이 되면은 트럼프가 연준 의장을 지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때 유동성이 바뀌면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그래서 올해는 유동성이 굉장히 많아진 것, 그러면서 동시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 이 두 개가 킥인 것 같아요. 그럼 2026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외부 정책적인 효과가 없다고 했을 때 부동산이라는 게 슈퍼 사이클을 타면 장기간에 같이 가거든요. 작년이 제가 봤을 때 슈퍼 사이클을 탔었고 서울 전체하고 이제 강남이 올해 초반에 이제 강북 지역의 슈퍼 사이클을 탔어요. 장기간에 나타나는 것이어서 상황은 아마 지속될 것 같아요. 지속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약간 상승 도미노라고 보는 건 뭐냐면은 어떤 장기간을 두고 누적 상승률을 볼 때 강남의 상승률이 한 50%면 강북도 결국 50%의 상승률을 맞춰요. 강남이 일찍 상승했으나 이게 어느 정도 상승률이 좀 누그러지면은 강북이 아마 따르게 상승하면서 상승률 맞출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상승 도면이라고 봤고 다만 지금 이제 시장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오히려 강남 상승률 같은 것들이 정부하고 서울시 정부의 잘못된 메시지,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그 왜곡이 아마 가격에도 약간 영향이 나타나면서 저는 강남은 지금 버블이 끼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인지를 늦게 할 뿐이에요. 상승은 작년 초에 시작했어요. 2024년 초반기에. 그럼 벌써 지금 강남은 2년째 상승, 그것도 굉장히 가파른 폭등인데 시작됐다고 보시면 안 되고 제가 봤을 땐 중반 이상까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단계에서는 정책의 왜곡으로 인한 버블이 좀 쌓이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강북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021년 신고가를 회복하지 못한 데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 정도 유동성이면 모든 아파트들이 다 2021년 신고가는 시간의 문제 다 회복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과정이 나타날 것 같아요. 부동산으로 돈을 번다는 건 사실은 두 채 이상의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죠? 물론 한 채로 갖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살면서 자산 가치가 오를 수는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두 채 이상을 갖고 있는 게 힘들다고 할 때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보유를 생각하는 게 맞고 다만 그 보유의 조건이라는 거는 본인의 자산의 규모 그리고 미래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느냐를 본 다음에 생애 주기도 봐야겠죠. 애가 커지는 시점이면은 더 큰 주택으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서울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서울은 글로벌 도시이기 때문에 상승 트렌드 안에서의 사이클이 존재하는 거여서 그건 자기의 여건하고 맞춰서 시점이 어느 때건 들어가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원베일리 아파트 33평이 뭐 50억, 뭐 60억, 그다음에 뭐 70억 되는 게 많은 서민들의 삶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외국에서 그런 식으로 가십성 기사 내리지도 않아요, 솔직히. 이거 언론 잘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도대체 서울시 25평 중위 가격이 얼마냐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25평하고 33평이 제일 많아요. 그럼 25평짜리가 사실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 수고요. 가족 가구 수를 봤을 때. 그러면은 10억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이걸로 이제 아파트를 못 사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생애 첫 주택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LTV가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본인의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2021년에 책을 썼을 때 폭락 얘기를 했던 거는 인플레이션이 2021년에 크게 왔고 그럼 기준금리 인상은 너무나 자명해요. 기준금리 인상하는데 부동산 가격이 안 떨어진 나라는 전 세계에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떨어졌었고 뭘 봐야 되냐면은 지금 한은에서 얼만큼 금리를 낮출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미국에서 금리를 낮추기 시작을 할 거고 유동성이라는 게 아마 지속적으로 공급이 될 거예요. 그럼 부동산은 사실은 강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전 가격 회복하는 건 저는 적정 가격으로
돌아간다고 보고 있는 거고 강남은 버블이 좀 더 낄 것 같긴 해요. 슈퍼 사이클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거는 몇 년에 걸쳐서 단연간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주택의 총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양질의 주택이 매년 공급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택의 총량이 중요하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구축 아파트를 들어갔을 때 그냥 살면 돼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축 아파트에 들어가서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간다고요. 그 말씀 뭐냐면은 구축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양질의 주거 환경을 원하는 거예요. 신축 아파트에 대한 프리미엄이 당연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양질의 주택이라는 게 서울같이 수요가 있는 도시에는 사실은 적정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공급이 돼야 돼요. 그게 정부가 할 역할이고. 근데 그 역할을 서울시하고 정부가 방기했어요. 심각하게. 그래서 아마 이 사단이 날 거고 이렇게 적정 주택 공급량이 없는 경우에 맨 처음에 나타나는 일은 임대료부터 건드려요. 그래서 월세하고 전세 가격이 끊임없이 오를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가장 무서운 수준이고 전세하고 월세 가격이 오른다고 했을 때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건물을 사요. 그럼 가격이 그만큼 오르게 된다고요. 제가 재작년부터 이제 주택 물량 부족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주택 공급 부족은 뭐 피부로 느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거대한 분양시장을 열어야 돼요. 서울 요지에. 근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서울 요지 분양시장을 못 열 것 같은 게 더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장기 균형 공급 수준이 있으니까 거기에 서울시가 매년 한 33,000채 정도가 공급이 돼야 돼요. 사실은. 33,000채보다 많으면 그래도 조금 괜찮은 수준 공급이 나오는 거고 문제의 핵심은 이제 그거보다 낮은 수준의 공급량이 나오는 건데 2026년이 처음으로 2만 채가 깨져요. 27년하고 28년에 이제 만 채가 깨져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없는 거고 임대료 상승, 가격 상승은 사실은 장기간 계속될 확률은 높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1988년 우리가 올림픽 했을 때 그때 아파트 가격이 100%씩 올랐어요. 강남이. 전세 계약이 1년짜리였어요. 1년 계약해. 지금 2년으로 된 게 그때 이루어진 건데 전세 계약이 1년이니까 그때 전세가가 대폭등했어요. 가격이 오르니까 전세 가격도 같이 오르는 거예요. 1988년 뉴스 보면 전세가 폭등으로 자살하는 가구가 되게 많아요. 당시에 뭘 했냐면은 제1기 신도시를 개발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거를 어느 정도 스피드로 빨리 했냐면은 1988년 9월인가 10월에 중앙건설에서 발표를 해요. 그 다음에 태스크포스 팀 만든 다음에 대통령이 책임지고 그거를 다 모든 회의를 해서 다 주관을 했어요. 분당은 사실은 입주는 91년에 시작됐어요. 근데 강남 가격은 90년부터 97년까지 그냥 떨어져요. 30% 정도. 그건 뭐냐면은 미리 분양시장을 연 거예요. 분양시장을. 분당이라는 데가 강남보다는 가격이 좀 낮지만은 훨씬 좋은 환경으로 제공된다는 걸 아니까 당시 경쟁률이 100대 1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지금 해서 내년에 못 져요. 거대한 분양시장을 열어야 돼요. 매년 1000세대씩 분양을 한다고 치자고요. 그럼 사람들이 여기서 일로 줄을 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분양시장에 있는 아파트가 강남에 있는 데가 10억이면 강남권인데 가격이 8억이라고 치자고요. 똑같은 레미안 아파트 브랜드고 대신에 지금 분양을 하면은 입주는 3년 4년 후에요. 분당처럼. 그럼 사람들이 어디 딴 데 가서 살다가 다시 일로 와서 살 수가 있어. 자기 집이 되는 거니까 그땐 여기서 줄을 쫙 서요. 크게 두 개의 조건이 나왔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서울시에서 10km 이내, 강남에서 가까워야 될 것이었어요. 그것도 88년에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그럼 지금 그 위기의 진앙지가 강남이면은 강남에서 가까운 데다가 해야 돼요. 근데 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서리풀 지구라고 있는 데는 괜찮아요. 거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해야 되는 땅이고 거기서 지금 용적률 200%밖에 안 되는 저 용적률 400%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데서 용적률 높이 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거기서 4만 채가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용산 그역 앞에 있는데 코레일 땅인데 서울시 대책에서 계속 빠져요. 이 부분도 그러면 거기 용적률 1000%에서 뭐 1400% 준다고 하거든요. 서울시 1000%만 주자고. 그럼 150만 평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 세계 업무지구 어디든 오피스로 지금 다 못 채워요. 지금 오피스는 우선 지금 구조적으로 20% 공실인데다가 유럽하고 미국, 그 다음에 AI가 사무직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대체하고 있어요. 미국은 벌써 10% 대체했고 3, 4년 안에 40% 대체할 거라고 봐요. 그럼 오피스 공실률은 그냥 늘어나요. 그래서 전 세계 글로벌 투자자들이 오피스 투자는 거의 안 해요, 지금. 근데 서울은 지금 서울시 정책은 전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땅도 국토부 땅이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전체 연면적이 150만 평이면 50만 평만
오피스하고 100만 평을 우리가 주택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럼 대충 럼썸으로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30% 정도는 공용 면적이에요. 뭐 엘리베이터, 기타 등등 해가지고 그럼 70만 평이 남는 거예요. 70만 평을 25로 나누자고요. 그럼 거기서 벌써 2만 5천 채, 아주 보수적으로 2만 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서리풀 지구에서 4만 채, 용산 국제업무지구에서 2만 채 나오고 기타 모으면 만 채가 나와요. 그럼 총합 7만 채인데 매월 1,000채씩 분양을 하면 거의 6년에 걸쳐서 분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분양시장에 줄을 쫙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6년 동안 또 뭐 해야 되냐면은 재건축하고 재개발 같은 부분들을 우선은 빨리 해서 그 물량 빨리 해봤자 아마 4, 5년 후에 나올 거예요. 사실은 지금부터 빨리 해야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계속 좋은 곳에 있는 땅들이 안 나와요. 제가 봤을 때 그게 가장 큰 문제고 그 땅들이 나와서 분양시장을 연다고 했을 때는 그나마 이 기축시장에서 거래되는 관심이 일로 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인허가 물량 이런 거 한다고 했을 때 역세권 청량주택 이런 물량은 거기 왜 들어가냐고요. LH, SH 물량은 거기 왜 들어가냐고요. 그건 분양 물량이 아니에요. 아파트 가구가 들어갈 수 있는 물량들을 다 발라내야 돼요. 그 작업을 해서 봤을 때 순수하게 우리가 민간 분양이라고 볼 수 있는 물건들이 내년 2만 채 이하, 27년, 28년 만 채 이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인허가 물량 상관없다는 사실은 중앙정부, 서울시 동시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특히 서울시가 이 상황 굉장히 오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5월 달인가 4월 달에 서울시장이 토지거래 허가제를 푼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고요.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니까 그런 걸 하는 거라고요. 사실은. 제발 지금부터라도 서울시에 있는 요지들 국토부하고 서울시가 합의해서 서리풀지구 용적률 인상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하고 상암동 랜드마크 타워부지 있거든요. 이거 20년 동안 오피스 100층짜리 진데 짓지도 못하는 거 아무도 안 질 거예요. 그거는 앞으로도 안 져요. 대신에 거기는 50층에서 70층짜리 주상복합은 돼요. 여기서도 몇천 채 나올 거라고요. 그런 요지의 땅들 지금 갖고 있는 것들 정부가 땅 주인이니까 본인들이 직접 들어가서 뭔가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건 나중에 이거 못 잡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때는. 중소도시는 떨어지죠. 중소도시는. 왜냐하면 거기는 진짜 인구가 주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서울시 같은 경우가 인구가 제일 피크였던 때가 90년대 중반에 1,060만이었어요. 거의 30년 지났는데 지금 서울시 인구는 950만이에요. 그러면 1,060만에서 950만 이하로 떨어졌으면 당연히 가격 떨어져야죠. 근데 오르잖아요. 가구 수가 느는 거예요. 가구 수가. 한 가구에 4명 살다가 지금 뭐 2.5인 살면은 가구 수 늘잖아요. 그거. 두 번째, 그래도 대한민국은 되게 강한 나라고 특히 서울시는 그 중에서도 강한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늘어요. 그러면은 그 소득 수준을 봤을 때 서울시 중위값 정도는 충분히 따라가서 살 수 있는 환경이에요. 서초구나 압구정동 집값 보지 마시고 서울시 중위값 집값을 보시고 말씀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인구가 주는 건 맞아요. 전반적으로. 근데 인구가 준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그 국가에서 가장 강한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요. 수도권은 인구가 는다고요. 수도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 경기도에 좋은 도시 많지만은 언젠간 서울에 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요. 즉 대기 수요가 존재해요. 그리고 그 주장의 또 가장 잘못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일본하고 비교하면 돼요. 일본은 이미 인구 줄어들었고 이미 고령화가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럼 동경의 집값이 계속 폭락했냐?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동경 집값은 2013년을 바닥을 찍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2020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50%가 올랐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그 인구가 준다는 거는 국가 전체 통계일 뿐이지 서울시하고는 전혀 무관한 얘기예요. 서울시하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매매를 부정적으로 보는지를 모르겠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소득층과 서민들이 주택을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은 나라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이거는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과거 한 2, 3년 동안 본인의 노동소득이 20, 30% 오른 사람이 있냐고요,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은 자산소득의 증가라는 게 상승 트렌드를 타면은 노동소득보다 항상 올라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자산 축적을 한 거고 어떤 사람은 자산 축적을 못 했다고요. 그죠?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슈퍼스타 도시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트렌드로 보시고 그 안에서의 사이클이 존재한다고요.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중산층과 저소득 서민한테 주는 게 제가 봤을 때 그게 더 좋은 정책이고 그게 방향이 맞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상하게 뭐 서초구에 있는 대형 아파트 앵커링 되지 마시고 중위 가격대 아파트들의 흐름 같은 것들을 보면서 본인이 결정을 해야죠. 사실. 본인의 소득의 30%에서 40%는 주택 관련된 비용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 그게 전 세계 글로벌 도시 평균이에요. 내가 300 벌면은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는 그냥 주택 가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마 월세가 굉장히 빠르게 오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무서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본인들이 봤을 때 이 30%에서 40%를 주거 비용으로 아마 쓰게 될지 모른다고 하면은 그 비용으로 주택을 매수를 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이제 역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라고요. 1년치 그 주거 비용이 얼만큼 들어가는지를 보고서 그러면 매입 가능한 주택의 가격대가 나올 거라고요. 그 가격에 맞춰서 본인이 판단을 해야겠죠. 그러면은.